네,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사례 답안까지 같이 보면서 확인했던 사례가 1995년도 3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였었습니다. 네, 개선명령 발동 사건이었었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아무런 개선명령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부작위와 거부의 문제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부작위 부분에서는 법정 항고 소송으로서 부작위 여파 인송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무명 항고 소송으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 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구제수단 들어가면서 집행정지와 가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사례 답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부작위를 다뤘기 때문에 부작위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들은 거부에 대한, 위법한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네, 교과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명령 사건도 이 부작위 여파 인송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리딩 케이스가 되는 것은 맞지만은 이거 말고도요, 최근의 판례에 따르게 되면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광주 비엔날레 사건인데요. 국가직 4급 공무원을 지방직 3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해주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해주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판례를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 판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안심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작위 여파 인송의 소송 요건, 소송 재판 단계를 봤었고요. 제소 기간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본안심리 들어가시면은 가장 기본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절차적 심리만 한다,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부작위 여파 인송의 문제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대체로의 질문이 이것은 절차적 심리만 가능하지 실체적 심리를 할 수가 없다 라는 데서부터 실마리가 풀려가게 됩니다. 그 내용에 해당을 하고요. 원래는 1984년도에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하면서 부작위나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을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죠. 국민들에게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그와 같은 무기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정권이 피곤해진다라는 이유로 삭제를 해버리고, 정말 껍데기밖에 안 되는, 빈 껍데기밖에 안 되는 이런 부작위 여파 인송을 밀어 넣어 놨는데, 이 밀어 넣은 빈 껍데기 소송, 부작위 여파 인송 소송이 1984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안 심리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작위 여파 인송에서 처분 신청의 이유 유무에 대한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 얘기는 부작위 상태만 제거하고 끝내는 것인가, 아니면 부작위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라면 이제 응답을 해야 되겠죠. 응답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즉 기각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용 처분, 즉 허가 등을 내려줘야 되는 것인가, 2단계까지 실체적 심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처분 신청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 이유 유무에 대한 판단까지도 할까 말까,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이후에 인용 판결이 나와서 확정됐다고 했을 때, 항상 인용 판결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기속력입니다. 기속력.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행정청이 다시 거부를 했다, 허가 등을 다시 거부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문제예요. 만약에 실체적 심리까지 한다라고 하면요, 허가 등을 신청했는데 부작위를 했습니다. 부작위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1단계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실체 심리까지 한다면 2단계도 통과를 해줘야죠. 그래야지만 인용 판결이 나오겠죠. 부작위의 문제는 99%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기 의무가 인정될 때, 행정기획 의무가 인정될 때, 즉 허가를 내려줘야 될 때, 그때 인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문제는 의무이행 소송과 완전히 똑같이 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는데요. 거부 같은 경우에는요,
그 허가 등을 내리는 게 재량이라고 했을 때, 그 거부가 재량의 하자가 인정될 때도, 네, 의무이행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인용 판결이 허가를 내려 이런 식의 특정 처분의 명령 판결이 되지는 못하고 다시 재량권 행사해 라는 의미에서 일정 처분의 명령 판결이 나오게 될 뿐입니다. 거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 거부에 재량의 하자가 있어도 의무이행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갑니다. 허가를 내려줘야 되면 그러면 인용 판결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각 판결이 나오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의무이행 소송 상황이에요.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 왜 의무이행 소송 얘기를 꺼내? 실체적 내용에 대한 심리까지 하면 이건 의무이행 소송과 똑같이 보자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입법의 연혁을 보게 되면 의무이행 소송과 똑같이 볼 수 없다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1984년도에 의무이행 소송을 집어넣어 놨다가 행정소송법에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지워버리고 부작위 소송을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 소송과 같은 기능을 행정소송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법 의도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연혁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가 되고요. 의무이행 소송과 똑같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의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거부처분 취소에서 의무이행 소송처럼 위에 거부처분 취소이요. 이건 이제 거부 상황입니다. 거부 상황. 의무이행 소송처럼 이행 명령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부작위요. 소극적 상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의무이행 소송처럼 이행 명령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의무이행 소송은 부작위와 거부 처분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부 처분 취소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고 이거는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하고 비교하는 거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의무이행 소송은 거부 처분, 부작위, 모든 소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양쪽 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 위법성 판단 기준시 정확한 표현대로 가야 됩니다. 여기선 사전 소송으로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되고 지금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인용 판단 기준시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본안에서 어디까지 심리하는지 본안 심리의 범위하고 이거 두 개의 변수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하면 어떤 비교가 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의무이행 소송도 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내용적인 심리를 합니다. 그렇죠? 거부처분이 뭐 비례원 측에 위반돼도 위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내용적 심사를 하죠. 실체적 심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서 배운 대로 어쨌든 얘는 취소이잖아요. 사후적 소송이죠. 과거에 행해진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제거, 취소만 시키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 처분이 행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용 여부를 판단 내릴 수밖에 없다. 처분시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처분시가. 그죠? 근데 의무이행 소송은 어떻습니까? 의무이행 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의무이행 심판도 그 청구의 인용 여부를 대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이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대결 처분을 행하는 그 시점에 허가를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고 허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의무이행 소송은 그 인용 판결의 형식, 의무이행 판결의 형식이 처분 명령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언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법령 상태,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하라는 명령 판결을 내릴 것인가 아니고 그냥 기각할 것인가라는 판단 내릴 수밖에 없어요. 실체적 심리를 하는 것은 취소송이나 의무행소랑 똑같은데 취소송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의무행소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 이 취소소송을 우리 위법성 판단 기준시 배울 때 처분시설, 판결시설 이렇게 있었잖아요. 만약에 판결시설을 이걸 취하면 어떻게 되냐? 의무행소송과 흡사해진다는 겁니다. 인용 판결의 형식이 다를 뿐이지 더 중요한 건 그 형식이 아니라 항상 기속력이라고 했죠. 판결의 취지가 뭐냐라는 거야. 판결의 취지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뭡니까? 인용 판단 기준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처분시로 보지 않고 판결시로 봐버리게 되면 그러면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행소송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부작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부작위의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무이행 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처분시인데 판결시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절차적 심리설이 타당한데 만약에 실체적 심리설로 본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1단계에서 부작위가 위법인지 보고 2단계에서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인지까지 판단을 내린다면 이것도 의무이행 소송과 동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의 변수를 하나씩 조정을 해보니까 의무이행 소송하고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를 먼저 기억을 하나 해두시고요.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러한 관계 때문에 지금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본안 심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단순히 부작위만 제거하는 것으로 볼 거냐, 응답만 유도하는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실체적 내용에 대한 심리까지도 갈 것이냐. 만약에 여기까지 인정하면 의무이행 소송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인용 판결이 나온 다음에 기속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행정청이 이제 다시 처분을 합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30조 2항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준용이 되고 있었죠. 거부처분과 달리 1차적 처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을 재처분 의무라고 부르지 않고 처분 의무라고 부르면 될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기속력에 따라서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해야 돼요. 절차적 심리설을 따르면 응답하라 이거거든요. 응답하라 1994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가 응답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응답만 하면 됩니다. 허가를 내려줄 수도 있지만 다시 거부처분을 해도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한 게 맞아요. 다시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만약에 실체적 심리까지 한다라면 어떨 때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온다고요? 의무행소송과 똑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 인용 판결이 나온다고요? 자기 의무가 인정될 때요.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일 때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요. 실체적 심리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행정청이 그 기속력, 처분 의무에 따라 처분을 하면서 만약 거부 처분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거부 처분한다면 이건 기속력 위반이에요. 실체적 심리설에 따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이후에 행한 거부 처분, 이거는 기속력에 위반된다.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냥 본안 심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이 그냥 궁금한 게 아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송이니까 인용 판결 나온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속력에 대한 내용이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따 보시면 이 본안 심리의 범위를 절차적 심리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실체적 심리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여기가 큐브입니다. 여기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안 심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이게 큐브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부자기업 파기송에 대한 문제 나오면 이거는 절차적 심리밖에 안 돼. 우선 무조건 이거부터 떠올려 놓고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바뀐다. 학설 및 판례. 학설 보시면 절차적 심리설. 소극적으로 부작위만 제거하고 끝나는 것이다. 실체적 심리설. 얘는 적극설. 소극적으로 부작위만 제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용처분이라는, 허가처분이라는 그 처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다. 부작위가 위법해지는 것은 응답 의무에 위반돼서 그런 것이다.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해서 그런 것일 뿐이다. 거기까지만 판단한다. 아니다. 자귀 의무설 이렇게도 불러요. 부작위가 위법해진다라는 것은 실제로 허가를 내려줘야 되는 자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줘서 잘못인 것이다. 실체적 심리까지 가자는 얘기죠. 처분 의무설, 아무런 처분이라도 하면 되는 것이다. 특정 처분 의무설, 허가라는 처분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은 절차적 심리설, 실체적 심리설 이렇게 제일 많이 부르고요.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학설명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학설명도 좀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절차적 심리설은 단순히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실체적 내용에 대한 심리 안 한다는 얘기죠. 신청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향까지 심리한다.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1단계의 판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단계가 통과되고 나면 2단계 넘어가서 그럼 응답을 해야 돼? 해야 된다면 적절한 처리 방향, 적절한 처리가 인용 처분을 하는 거야, 기각 처분을 하는 거야. 이 문제까지 최종적인 판단까지 전부 다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실체적 심리설이죠. 판례는 부작위와 파기송은 그냥 응답을 신속하게 하고 소극적인 위법 상태, 소극적 상태라는 게 부작위죠. 그러니까 저건 이제 위법한 부작위를 제거하는 것, 이것만 목적이 될 뿐이다 라고 해서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의무이행 소송 등을 도입해서 사전 소송을 소송의 형식으로 인정을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입법자의 결단이니까. 그렇지만 행정소송법에서 그와 같은 사전 소송에 관한 규정을 의무이행 소송이니 예방적 금지 소송이니 이런 사전 소송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는 이상은 헌법상의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행정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작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내용의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법 적용을 법원이 먼저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행정부의 이니셔티브, 선결권,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법원이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는 행정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분립이라는 게 순서라는 게 있더라고 했잖아요. 그쵸? 입법, 행정, 사법의 순서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권력분립이라고요. 그냥 권력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먼저는 법을 만들고 법 제정 입법, 그 다음에 그 법을 집행하고 법 집행 행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법을 선언하고 법 선언 사법 작용의 순서로 가야 되는데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행정부가 어떠한 집행도 하지 않았어요. 부작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이 먼저 판단을 내려서 야 허가해 와라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당연히 권력분리 원칙에 반할 수밖에 없겠죠. 거부처분 취소송 때하고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거부처분 취소송 때는 이러한 권력분립의 문제가 위법 판단 기준시, 인용 판단 기준시를 언제로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였다면 여기는 위법 판단 기준시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권력분립에 반한다 안 반한다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부작위와 파기송에서는 본안 심리의 범위를 절차적 심리로 볼 거냐 실체적 심리로 볼 거냐에 따라
권력 분립에 반한다 안 반한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논점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이 의무행위성을 인정하는 거, 이 의무행위성을 인정하는 권력 분립에 반한다니까요. 반하는데 거부처분 취소에서는 이 인용 판단 기준시를 판결시로 설정할 때 권력 분립에 반하는 문제가 생기고, 부작위법 파인송은 기준시 쪽이 아니라 이 본안 심리를 실체적 심리로 볼 때 의무행송과 똑같아져서 권력 분립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부작위법 파인송은 여기가 핵심이에요. 거부처분 취소는 여기가 핵심이 됩니다. 이건 당연해요. 이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의무행송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네, 다시 우리 교과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행송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소송법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송의 형식은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해석으로 도출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법에 소송의 형식을 다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인정될 수 있어, 이런 것도 인정될 수 있어, 해석을 통해 소송의 형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 행정소송법에 의무행 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와 같은 사전적 판단은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무행소가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절차적 심리설이 타당하다. 먼저 이해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암기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위법성 판단 기준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별거 없어요. 교과서의 맨 위에 보면은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없는 부작위법 파기 소송인데, 여기서도 취소송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취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 인용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라고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그 무효악인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무효악인 소송도 역시 사후적 소송으로서 처분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똑같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취소송에서도 위법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였고, 무효악인송에서도 처분시였어? 그럼 마지막 남은 항고 소송인 부작위법 파인송도 처분시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박스를 보시게 되면 처분시라는 게 과연 처분시를 기준으로, 물론 부작위도 처분이야. 누가 뭐래? 법적으로는 처분이야. 그러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부작위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만약 전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기준시가 처분시가 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처분시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최선을 다해서 부작위법 파인송의 인용 판단 기준시도 처분시다라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고. 해볼까요? 네, 소송의 목적은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소극적 상태가 부작위고 소극적 위법 상태는 위법한 부작위가 되죠. 그래요. 위법한 부작위를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방금 우리 절차적 심리설이 타당하다고 했죠.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요거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요거만 판단합니다. 방금 요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보세요. 처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 부작위 상태입니다. 부작위 상태예요. 그러면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해서 제거하면 되죠. 네, 부작위법 파인송의 협의의 소액이 인정이 되죠. 그런데 소송 도중에 허가 처분이든 거부 처분이든 간에 어떤 처분이 나왔어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은 겁니다. 처분의 실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절차적 심리설의 기초에서 봤을 때 이 소송의 목적은 응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응답이 나와버렸잖아요. 처분의 실체가 존재한다. 응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이 소송의 목적이 달성이 된 상태고, 그러면 더 이상 이 소송은 필요가 없죠. 소유이익이 없어서 각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원리에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소송 도중이라면, 소송이 지금 진행 중, 계속 중인 상태라고 한다면 그럼 처분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행정청은 아무 처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처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분시를 위법성 판단 기준시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처분시가 없기 때문에 적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만약에 거부 처분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저기 처분시다, 저거 적용해야지. 처분시가 등장해요. 뭐 거부 처분이 나왔어요. 응? 처분시가 등장하죠? 뭐라고 했어? 이미 이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소익이 없어진다고 했잖아. 처분시가 딱 등장해주면 소송이 각하되고 끝나버려요. 소송이 없어요. 소송이 없는데 뭘 적용합니까? 그냥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면 처분시가 없어서 적용을 못하고, 처분시가 등장해서 적용을 할랍시면 소송이 사라져서 적용할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뭘로 간다고 한들 이 부작위 여파인송에서는 절차적 심리서를 취하는 이상 처분시는 죽었다 깨나도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작위 여파인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시까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소송의 소이익이 인정이 되고 있었어야 돼요. 판결시를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원리를 봤으니까 학설은 뭐가 있나? 정말 생뚱맞는 주장들이 있어요. 제소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자. 소재기한 시점. 왜? 이건 진짜 부작위는 처분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처분시가 없죠. 어떤 시점을 하나 꼽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들이대는 느낌이죠. 소재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자고요? 어떤 근거로? 어떤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 그리고 다음 거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왜 이런 소리를 하지?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에 보면 부작위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게 있죠.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했는데 상당한 기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부작위 성립 요건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법정 기간이 딱 뭐 정보공개법처럼 20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 저 상당한 기간이 언제 경과됐다라고 보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했잖아요. 행정절차법 제19조에서 처리기간 설정공표라는 규정을 둬서 세상의 모든 처분에는 처리기간이 이거는 5일 저건 13일 이건 11일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건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요 단어 그냥 그대로 끌고 온다 또. 그대로 끌고 와서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으면 그때를 기준으로 이게 경과된 때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맞는 말인데 이게 언제냐고. 아 이런 말 누가 못하냐고. 결론은 판결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 정확하게는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쵸? 변론이 끝나면 이제 판결 선고하는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같은 것처럼 취급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되는 것이죠. 네, 부작위 여파 인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위 여파 인송은 성질상 처분시가 존재하지 않고, 네, 처분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처분시가 우선은 없습니다. 소송 도중에 아무런 처분이라도 행해지면 거부 처분도 마찬가지. 아무런 처분이라도 행해져서 처분시가 짜라잔 등장을 해버리게 되면 그냥 즉각 각하된다니까요. 바로 각하가 돼버려. 소송이 없어져. 처분시는 구조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다. 결국은 판결시가 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 그 다음 이제 임시적인 권리구제수단, 가구제수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절차 심리만 한다. 계속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서 본안 심리의 범위 얘기를 한 다음에 절차적 심리설이 타당하다. 본안 심리의 범위 이거 얘기를 딱 하고 나서 그리고 요 위법 판단 기준 시를 얘기할 때도 결국은 절차적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에서 근거를 찾았고 지금 얘기하는 가구제도 마찬가지. 절차적 심리만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가구제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얘기들이 전부 다 절차적 심리냐 실체적 심리냐 여기서 다 끌려 나오고 있는 중이죠. 네, 여기서 모든 게 다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적 심리만 수행할 뿐이다. 가구제라는 것은요, 처분이 위법인지 뭐 부작위가 위법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였죠? 나중에 인용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안 되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본안 판단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죠. 야, 그때를 대비해서 야 진짜 심각한 상황에 처하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거야? 그때 되면? 이런 이익 형량의 문제예요. 가구제는 집행정지든 가처분이든 전부 다 이익 형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얘는 절차 심리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체적인 이익 간의 비교 형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법원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구제라는 것이 애지당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집행정지, 가처분 각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사후적인 가구제 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 물론 결론 나와 있는 거예요. 이익 형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차 심리밖에 못해서 아무 가구제도 없는 거예요. 아무 가구제도. 그거 하나로도 충분해요. 사실은. 집행정지 존재할 수 없다. 가처분 적용될 수 없다. 그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이제 각각의 상황을 좀 따로따로 살펴본다면 우리 행정소송법은 38조 2항에서 23조의 집행정지 준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집행정지 털렸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만약에 38조에서 23조를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위법 행위성의 집행정지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데,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입법 과오예요. 왜 그렇죠? 본대 회급 복명이잖아요. 본대 회급 복명의 대상적격이요. 집행정지도 소송이에요. 보전소송. 대상적격이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부작위는 처분의 실체가 없어요. 따라서 집행정지를 만약에 준용해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입법 과오예요. 준용해봐야 인정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집행정지 존재할 수 없죠. 준용 안 하고 있어요. 준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밖에 없으니까 가구제가 이거를 우리 가구제에서 배운 대로 8조 2항의 준용 규정을 하고 데려올 수 있겠는가? 아니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애가 태어나지. 엄마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 아니 본체 소송이 있어야 된다고. 본체 소송이 의무이행 소송이요. 여기 부작위법 행위소송에서 얘기하는 가처분은 뭐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행하는 가처분으로서 가이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거죠? 의무이행 소송에서의 권리 보전을 위한 거예요. 의무이행 소송이 없는데, 본체 소송이 없는데 보전 소송으로 가처분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없는데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냐고.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은 준용될 수가 없습니다. 부작위법 행위소송에 준용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없습니다. 항고소송에 준용 안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또 가처분은
얘가 엄마 아빠니까 얘의 DNA를 받아서 이 가처분도 사전적 판단을 내리죠. 그 행정부의 1차적 판단권 침해한다, 권력분립에 반한다라는 문제는 의무이행 소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 안 돼요. 집행정지 가처분 안 돼요. 부작위 여파 이송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만사 귀찮으면 절차적 심리밖에 못한다. 끝. 이걸로 기억하셔도 돼요. 이익 형량을 할 수가 없다. 부작위 여파 이송에서는 가구제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태어날 수 없는 그런 토양이다. 그 다음에 판결의 기속력. 이것도 또 절차심리라는 본안심리 범위, 여기서부터 또 비롯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전에 본안심리 범위 얘기할 때 처음부터 짚고 들어갔죠. 절차적 심리만 한다라고 봤을 때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의 기속력과 실체적 심리까지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의 기속력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난다고. 거기다 소독약은 거부 처분을 다시 했다 라는 상황을 던져보면 된다고요. 절차 심리서를 따르게 되면 거부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응답한 겁니다. 실체적 심리서를 따르게 되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왔다는 건,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건 허가를 내려줘야 되는 의무가 인정되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거죠. 그게 판결의 취지잖아. 근데 허가를 안 하고 왜 거부를 하냐고. 이건 기속력에 위반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거기서 다뤘던 그 내용이에요. 이것도 본안심리의 범위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행정성법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를 38조 2항에서 부작위 여파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 처분 의무의 내용은 뭐만 판단했으니까 판결의 취지, 기속력은 법원이 판단을 해본 범위 안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적으로 부작위 여파 이송에서 법원은 뭘 판단했어요. 응답을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것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는, 인용 판결의 취지는 응답하라 1994라니까. 응답하라 1994, 응답만 하면 됩니다. 단순한 응답 의무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 처분으로 허가를 내려줘. 소극적 처분으로 거부를 해도 상관이 없다. 기속력 위반이 되지 않는다. 다시 거부해도 된다. 판례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 판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온 다음에, 잘 봐요. 판결이 나온 다음에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실체 심리서를 따라서 기속력 위반이라고 한다면 뭐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행정성법에 보면 이 34조의 간접강제 규정을 38조 2항에서는 준용하고 있잖아요. 무야기송과 달리. 만약에 실체 심리서를 따라서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이외에 거부 처분 나오면 간접강제 신청하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기속력에 위반되는 무효인 거부 처분이 나왔다. 간접강제 신청해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거부 처분이 나오잖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이후에 거부 처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판례는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접강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접강제를 신청하라. 이렇게 손쉽게 해결하라. 라고 말 안 하고 또 소송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은 거부 처분을 무효로 만들지 못해요. 기속력 위반이라 말할 수 없어요. 간접강제 신청 못해요. 그냥 다시 취소 또 제기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의무이행 소송 제기하면 부작위가 위법인지 1단계 허가를 내려줘야 되는지 2단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한 번에 해결해 주는데, 이런 빈 껍데기 부작위 여파 이송을 84년도에 갖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거 뭐 허가 한번 받으려 하면 부작위 여파 이송 제기해서 이기고 거부 처분 취소 제기해서 또 이기고, 너무 우회적이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이 보장한다며. 이게 뭐가 신속해. 판결의 기속력은 어디까지다? 응답하라까지다. 어떤 내용의 처분을 하라의 내용까지는 기속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소변경 보고 그다음에 필기노트와 판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봐요.